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세법의 박경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증여세에 대한 내용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법은 우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상속과 증여, 예를 들어 상속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얘기고, 증여는 살아있으면서 재산을 넘겨줬을 때 얘기죠. 그래서 증여라고 하는 과정은 이제 생존에 있으면서 재산을 이전하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이제 증여세에 대한 부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상속은 우리가 유산세 체계다라고 했죠. 그런데 증여는 유산 취득세 체계다 그래요. 유산 취득세 체계다. 이걸 가지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제가 기본 개념 시간에 설명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증여한 재산, 부모가 있었을 때 부모로부터 예를 들어서 재산을 받는다. 그랬을 때 이 자녀를 한번 보면은 자녀가 예를 들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형태가 있겠죠. 그 과정에서 뭐 예를 들어서 둘째한테 재산을 넘길 수가 있을 거고, 또는 뭐 이렇게 셋째나 막내 또는 큰아들한테 넘길 수 있죠. 이 재산에 대해서 이 자녀들, 이걸 우리가 상속인이다 그러죠. 자,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 요 과정을 가지고 각각 세금 계산,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유산 취득세 체계다 그랬어요. 다른 게 뭐냐면은 이 자녀 입장에서 큰아들이나 장녀가 받은 재산이 얼마냐,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겠다. 그러니까 각각의 세금을 매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받은 금액이 다 적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세금 체계는 상속이라고 하는 과정은 누구였어요? 전체적인 재산을 과세하겠다. 이거였는데, 증여는 받은 재산들을 가지고 과세하겠다. 차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상속에 대해서는 돌아가신 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요 자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세해서 세금을 매긴다. 이런 형태였는데, 지금은 그 재산을 몇몇이 쪼개느냐, 요 과정에서 각각 세금을 계산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증여가 상속과의 차이점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따지는 과정에서 이제 상속이다라고 하는 과정에 기본 개념 시간에 이런 내용들은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이 증여라고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생전에 살아계시면서 내려버린 재산이다. 이런 과정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증여 재산 이랬을 때 그 증여 재산이라고 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빼주는 것들이 있겠죠. 비과세 이런 것들은 당연히 빼줍니다. 비과세라든가 또는 과세가액 불산이백. 상속과 같아요. 과세가액에 대한 불산이백이 있겠죠. 요 과정이 있다면 또 빼줘라. 그리고 채무 부담한 게 있다. 빚. 야, 중요한데 무슨 채무 부담이 있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재산을 넘길 때, 토지를 넘긴다, 건물을 넘긴다 했을 때 은행에 대출받은 거 있잖아요. 그게 채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빼줘라. 그렇게 해서 증여 재산가액이라고 하는 금액이 나오게 되죠. 증여 재산가액이 이렇게 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증여 재산가액이 나타나면 이 증여 재산가액에다가 이제 더해야 될 금액과 빼야 될 것들이죠. 이 증여 재산이다라고 하는 과정의 금액에다가 재차 증여가 있을 때는 일단 더하게 되죠. 재차 증여 재산가액이 있을 때는 더해줘라. 그러나 여기에 빼주는 항목들이 생겨요. 그게 이제 증여 재산 공제다 그러죠.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증여 재산에 대한 공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 과정을 빼줘야 된다. 물론 그거 외에도 재손실 공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어요. 재손실이라든가 이런 과정도 있을 거고, 또는 감정평가를 했다라고 한다면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도 있겠죠. 이 자체들을 빼줬을 때 나타나는 게 이제 과세 표준이 된다.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자, 복잡하죠. 계산 구조가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주된 게 요 놈입니다. 자, 상속에 대한 내용하고 증여에 대한 내용의 차이점이, 상속은 공제가 많았어요. 그렇죠? 돌아가셨을 때 재산이 넘어오는 과정에 대해서는 공제가 많았죠. 기초공제부터 시작해서 인적공제, 물적공제 많은데, 이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가 이게 제일 크다라고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바로 이 증여 재산 공제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 이 과정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증여재산 공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자체는 우리가 이제 배우자에게 증여했을 때, 배우자. 내가 박 선생 입장에서 내 재산을 부인한테 줬다. 내가 죽은 거 아니죠. 살아있으면서 배우자한테 줬다. 이랬을 때 얼마를 빼주느냐. 얼마 빼줘야 되나요? 많이 빼줘야 돼요? 적게 빼줘야 돼요? 많이 빼줘야겠죠? 그래서 6억 원을 빼줍니다. 6억 원. 증여할 만하죠. 내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시중에 매매가가 아니라 시가라고 했죠. 세금을 매기기 위한 기준이 딱 있는데 토지다라고 한다면 개별 공시가가 되겠죠. 그 가격으로 얼마를 빼준다? 6억 원을 빼준다. 그래서 증여세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배우자한테 증여를 했을 때는. 그래서 배우자 증여 공제가 6억 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직계 존속이 있어요. 직계 존속. 존속은 뭡니까? 존속, 비속이 있는데 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위에 아버님, 어머님이 될 겁니다. 그러나 비속은 뭡니까? 아래죠.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 그랬을 때는 얼마를 해줘야 될 것이냐. 이런 경우에는 5천만 원의 금액을 빼주게 됩니다. 5천만 원. 이게 증여세가 좀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이 금액들이 절반 가격이었어요. 3억이다. 이런 과정이고 뭐 3천만 원 빼줘라. 이런 과정이었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갖고 이런 과정. 배우자한테는 6억 원을 공제하고 직계존속이나 비속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5천만 원 빼준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아들이나 딸이 결혼을 했다. 근데 집을 하나 사줬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내야 돼요. 왜? 빼주는 항목이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에서 혹시라도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직계 비속인데 그 비속이 예를 들어서 존속, 직계 존속, 존비속에서 미성년자다. 이게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는 이제 더 적죠. 2천만 원만 빼주죠. 2천만 원. 그러니까 결혼 자금에 대해서 내가 자식한테 주는 것도 공제가 되는데 그 공제 날마다 5천만 원이다. 자, 쉬운 얘기로 따지면은요. 1억을 예를 들어서 자녀한테 줬어요. 증여죠? 내가 1억 원 가지고 있다가 죽었다. 그럼 상속은 없잖아요. 공제가 많은데. 증여는 1억을 자식한테 줬어. 세금 내야 됩니다. 왜? 1억을 주게 되면 자녀에 대한 공제가 어디 있어요? 비속은 5천만 원. 그러면 1억에서 5천만 원을 빼주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그게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이 돼요. 이게 과표예요. 그럼 이 5천만 원의 과세 표준이 나오는데 여기다가 세율을 반영하면 1단계입니다. 1억 원 이하니까. 1억 원 이하는 10% 세금 내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500만 원 되는 거예요. 증여세를 500만 원 냅니다. 그래서 상속과 증여 과정에서 증여라고 하는 과정의 세금이 정말 무서운 세금입니다. 근데 우리는 피부로 못 느끼죠. 특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보상금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보상금. 토지 보상을 받거나 주택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국가가 데이터를 보고 있어요. 쉬운 얘기로 이런 걸 아마 여러분들이 봤을 텐데 은행에 가서 보면은요. 앞에 창구가 쭉 있죠. 번호표 뽑아갖고 쫓아가서 예금하고 인출하고 이러잖아요. 그 뒤에 라인에 직원들이 또 앉아 있어요. 그 뒤에 라인. 그 뒤에 라인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자금이 들락날락거리는 걸 일일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여기 이 은행에서 3천만 원 빼고 저 은행에 가서 2천만 원 빼고 또 동네를 또 벗어나서 저쪽 동네에서 또 뭐 5천만 원 빼고 이건 관계없지 않냐. 다 걸립니다. 데이터가 다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에 보면은 자녀한테 우리가 증여한 재산이 1억의 큰 금액은 아닌데 1억 원을 줬다라고 한다면 증여재산 공제는 얼마? 5천만 원 빼줘서 과세편이 5천만 원. 그러면 세금 얼마? 500이다.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배우자한테 공제가 6억이라고 했고 직계존비속, 존속이나 비속은 5천만 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타 친족. 기타 친족들이 있겠죠. 사촌 이내나 육촌 이내의 친족들.
이 과정들에 대해서도 공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여라고 하는 돈은 꼭 내 자식들한테만 준다. 아버님, 어머님한테만 준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육촌 이내의 혈족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촌 이내의 그 친족에 대한 내용들은 이게 이제 1,000만 원 정도를 빼줍니다. 공제가. 이건 크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사촌 조카한테 내가 1억을 줬다. 그러면 1,000만 원 빼주는 거예요. 그럼 1억 중에서 1,000만 원 빼면 9천만 원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얼마 냅니까? 900만 원 세금 내는 거예요. 이게 증여세입니다. 증여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죠. 야, 박 선생, 증여가 그렇게 무서우면 그 증여에 대해서 왜 하냐? 그렇죠. 죽고 나면 재산 나눠 가지면 되는데. 근데 있는 집안에서는 안 그래요. 예를 들자면 보상금을 받았을 때 지금 우리 경기도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가 가장 보편적으로 미사지구가 있습니다. 미사지구. 뭐 위례 신도시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 미사지구 같은 경우가 예전에 하우스, 농사 짓는 땅이잖아요, 다. 그런 과정에 지금 아파트가 다 들어섰어요. 그래서 쉬운 얘기로 농지였죠. 뭐 절대 농지도 있고 이랬었는데 이 농지 자체가 지금은 개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아파트들이 쫙 들어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돈 많이 벌었죠. 농사 짓다가 보상금 뭐 몇십억, 몇백억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50억, 100억을 받았어, 보상금을.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다가 죽겠느냐. 마음은 그럴 겁니다. 근데 자식들은 그걸 못 보죠. 아빠, 나 이만저만 해서 이 사업이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직장생활 못 하겠어요. 너 얼마 받는데? 왜 월급 한 400 얼마 받는데? 야, 뭐 그러면 그걸로 먹고 살아라. 때를 씁니다. 자식들은 아들이고 딸이고. 아빠, 나 2억만 주세요. 나 3억 주세요. 나 사업자금 좀 대주세요. 그럼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모르니까 그 돈 갖다가 뚝뚝 던져줬어요. 나중에는 증여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증여세. 그래서 그 과정들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 단돈 1억을 주더라도 증여세는 내게 돼 있다. 근데 저한테 이제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박 선생, 내가 자식놈한테 예전에 결혼하면서 전세금 내가 만들어줬는데 아직까지는 조용하다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자랑을 못 해요. 왜? 바로 신고 들어가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세금에 대해서 신고한 사람이 없어요. 난 자식놈한테 아파트 하나 사줬는데 우리는 자랑 형태로 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회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 왜? 누가 찔를까 봐.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폼 잡고 얘기해요. 나 우리 딸내미 이번 결혼할 때 내가 아파트 한 채 사줬어 그래. 그냥 신고해버려야 돼. 인적사항 파악해서. 그럼 바로 조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증여라고 하는 과정은 참 무서운 거지만 실질적으로 빼주는 게 이렇게 얼마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특히 조심하자. 배우자한테 주는 과정은 뭐 6억 빼주는 것과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과정을 자녀들한테 증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담들을 많이 하는데 그 증여 과정을 바로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5천만 원 뺀 나머지가 과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은행권의 대출을 껴안고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또 유도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절세 방법으로서. 그건 절세가 아니라 탈세입니다. 최대한 채무를 안고 사자. 은행의 대출을 껴안고 살아. 이런 과정으로 가죠. 그래 놓고 나중에 부모가 다 그걸 갚죠.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증여세가 세다 보니까 야, 박 선생 그럼 나 증여 안 받을래?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왜? 과세 표준이 이 공제 항목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과표가 크게 나오고 크게 나오다 보니까 세금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뭐예요? 증여 나 안 받겠다. 그게 바로 증여에 대한 반환이에요. 반환. 제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처갓집 집안쪽인데 부모님한테 그 야금야금해서 재산을 좀 받았어요. 그러다가 그 재산을 받았는데 누가 얘기를 해줬나 보죠. 증여세를 많이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받아갖고 다시 아버님 세금 많이 나온대요. 다시 아버님 명의로 가져가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또 그걸
오케이, 알았다. 그러고 받았어요. 관계없냐? 바보입니다. 왜? 증여를 받은 재산에 대해서 반환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세금이 증여세가 있고 없고가 있어요. 그 시기에 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사람이 A 다시한테 증여를 했어요. 자식한테. 증여를 했는데 어디서 얘기는 들었어요. 또 증여세 많이 낸다는 거. 그래서 증여세는 누가 내야 됩니까?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수증자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세금 많다는 얘기를 듣고는 아버님 다시 가져가세요 그랬어요. 반환을 했어. 반환을 했다는 이야기는 다시 아버님이 받았는데 아버님이 증여세를 또 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과정을 따지자는 얘기. 근데 이게 많아요. 몰라서. 그래서 제 친척이지만 이 사람도 내고 이 사람도 냈어요. 반환하는 바람에. 그걸 내가 갔을 때 나한테 좀 물어보지. 사이라고 하나 있는 게 세법 선생인 걸 빤히 알면서도 나한테 안 물어봤어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이런 과정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에 대한 내용은요. 증여의 반환은 증여세에 대한 신고 기한이 있어요. 신고. 그걸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상속에 대한 신고와 증여에 대한 신고는 다릅니다. 증여세 신고는요. 증여한 날의 말일로부터 따지는데 이건 3월이에요. 3월. 자, 상속은 6개월이라고 했죠. 그러면 증여를 받은 날이 언제냐? 증여를 받은 날이 예를 들어서 3월 5일이다. 그러면 3월 5일부터 3개월이 아니라 말일로부터라고 했죠. 말일. 그러면 31일이 될 겁니다. 3월 31일부터 시작해서 3개월. 요 기간을 우리는 신고 기한이다 그래. 신고 기한. 마지막 날짜가 이 기한이 되겠죠. 그래서 3개월 안에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를 해라. 이게 증여세 신고입니다. 상속은 뭐였죠? 돌아가신 날에 말일로부터죠. 말일로부터 6개월이었어요. 그런데 증여는 3개월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따질 때 3개월 이내에 반환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3개월 이후에 반환이 이루어졌느냐 이 과정을 따져야 돼요. 그래서 증여세에 대한 반환이라고 하는 과정은 이 자식이 받았는데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따져서 신고기한 내에 반환했느냐 신고기한 후에 반환했느냐를 나누라 이거예요. 그러면 신고기한 내에 반환을 하게 되면은 증여세에 대한 내용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3개월 내에 반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사람도 없고 이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난 이후에 또 3개월을 쪼개게 돼요. 신고기한 후 3개월. 이걸 쪼깁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도 나누라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반환한 시점이 3월이 지난 이후에 신고기한 3월이 또 있죠. 그 이후에 이루어졌을 때는 양쪽이 다 과세가 돼요. 그러니까 당초 증여한 자에 대해서 과세하느냐 아니면 다시 반환하는 여자에게 또 과세하느냐 이런 과정에서 증여세 반환은 우리가 딱 따지는 과정에 신고기한 내에 반환을 하자. 그랬을 때는 양쪽이 다 증여세는 없다. 그런데 신고기한이 지나고 나서 6개월 뒤에 이루어졌다. 1년 뒤에 그 얘기 듣고 반환을 했다. 이런 과정은 양쪽이 다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어떻게 하자. 신고기한. 자,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과정을 꼭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상속세에 대한 반환인데 특히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면은 이 공제 항목을 적용했는데도 과세 표준이 크게 나왔을 때. 그러면 이때 이제 과세 표준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세율을 적용해서 나타난 금액이 이제 일명 산출세액이다 그랬어요. 이게 세금인데 이 세율의 구조는 상속세하고 똑같습니다. 10%, 20%, 30%, 40%, 50% 5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억 원 이하일 때는 10%다라고 했죠. 그리고 1억 원을 초과하고 5억 원 이하다.
그런 경우는 20%. 5억 원을 초과하고 10억 원 이하다라고 했을 때 또는 10억 원을 초과하고 30억 이하다, 30억을 초과했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5단계 초과 누진이 10%부터 50%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때 세금이 얼마가 나왔느냐. 증여세는 좀 크게 나온다고 했죠, 대부분.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세액이 나왔을 때 역시 신고를 함으로써 또 세액공제가 된다. 증여한 날의 말일로부터 시작해서 3월 이내에 신고만 하더라도 공제를 해준다. 상속세하고 똑같아요. 몇 프로? 7%.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 7%를 빼줍니다. 또한 세대를 건너뛴 증여도 있을 수 있죠. 세대를 건너뛴 증여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할증과세가 또 있다라는 거죠. 할증과세는 상속하고 똑같이 역시 30%다. 세대를 건너뛰었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이루어지는 증여세에 대한 체계다라는 건데 결과적으로 내가 받은 재산이 어떤 항목이냐, 금액이 얼마인가를 꼭 알아야 되겠죠. 일일이 이걸 다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증여받은 금액이 얼마냐, 그게 아들의 입장이다, 딸의 입장이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만 뺀다, 5천만 원을 뺀 나머지는 과표가 된다. 그래서 세금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배우자인 경우는 6억을 빼주니까 과표가 뭐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자식들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보상금 받은 돈을 자식한테 되돌려 줄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겠죠. 야금 줘야 되죠. 그런데 그 야금 주는 과정도 조금씩 일부분을 나눠주는 과정도 실질적으로 증여세에 가면은 증여의제라고 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증여추정이라고 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자, 우리 법에는 증여의제와 증여추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물을 보는 세무사들도 법전 펴놓고 거기에 항목을 찾아야 돼요. 근데 증여의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증여로 본다라고 딱 규정을 해놓은 거예요. 의제는 고정입니다. 증여로 보겠다. 그런데 증여 추정은 뭐예요? 추정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법이 희한한 게 법이 뭘 나오다가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면 좋은데 하여야 한다 이런 과정들이 나오죠. 그래서 단어 하나 차이로 바뀌는 과정들이 많은데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 의제와 증여 추정들이 아주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재산들을 분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증여로 보겠죠. 또는 주식을 가지고 증여하는 과정들이 생겨요. 우리 일반 시중에서는 좀 드문 현상이죠. 있는 사람들. 또는 주식을 주식을 줄이는 거죠. 주식을 줄이는 걸 감자라고 하는데 감자 그러니까는 뭐 찐감자 반감자 따지던데 주식을 줄이는 걸 감자라고 하고 주식을 늘리는 걸 증자라고 하죠. 증자와 감자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감자를 하면 주식을 감자함으로써 증여가 이루어지는 과정들이 생길 수도 있고 증여로 인하여 우리가 또 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본 개념 재산을 얼마를 돈을 받았느냐 그 받은 자가 누구냐 그 금액을 공제해주고 그리고 나서 과세 표준이 나타나면 그 과표에다가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이 나온다. 그럼 그 세금은 신고만 해도 몇 프로 빼준다? 7% 빼준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증여가 좀 잡힐 겁니다. 기본적으로 뭘 생각하자? 증여재산 공제만큼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 공제,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얼마 빼주라? 6억 원.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했다 얼마 빼준다? 5천만 원. 그러면 그 금액이 나머지가 과표가 된다. 그러고 나서 세금 계산은 10%부터 50% 가정에 초과 누진이 적용이 된다. 그리고 세금 이렇게 많구나. 그럼 어떻게 하자? 뚜벅뚜벅 쫓아가서 3개월 내에 신고라도 하자. 납부와 관계없이 신고만 해도 얼마 빼준다? 7% 빼준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기본 개념을 가지고 증여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무상이전이라고 하는 취득 과정의 상속과
증여에 대한 기본 개념을 말씀드렸고, 자, 다음 시간에는 소득세법, 즉 개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하겠다. 이 소득세법인데요. 법인세법은 법인이라는 단체가 얻은 소득이죠. 그래서 그게 법인세법이고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개인의 소득은 다양합니다. 이자소득도 있고 배당소득도 있고 부동산 임대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타 소득 이런 과정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또는 양도소득도 있죠. 이런 소득에 대한 전체적인 걸 묶어서 개인의 소득을 묶어서 소득세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소득세법, 즉 기본 개념 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토지를 양도, 매매했을 때 또는 건물을 매매했을 때 즉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 정도를 내야 되는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